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의 추부길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첫 시정방침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다. 그러면서도 현재 양국의 관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건전한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는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한국 측에게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시정방침 연설이라는 것은 매년 1월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내각 전체의 방침을 설명하는 연설입니다. 지난해 9월 스가 총리가 취임했기 때문에 이번 시정연설은 처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자산이 압류, 매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일본 매체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곤혹스럽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곤혹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사는 과거사고 한일 간에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은 그것대로 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서로 연계시켜 다른 분야의 협력도 멈추는 태도는 결코 현명하지 않다, 못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015년 양국 정부 간의 그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공식적인 합의였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사실 2015년에 위안부 문제 합의를 인정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은 지난 2018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청와대로 초청해가지고 오찬을 함께하면서 했던 발언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지난 합의는, 그러니까 2015년 합의를 말하는 거죠. 이 합의는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나고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됐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뜻에 어긋난 합의를 한 데 대해서 대통령으로서 사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던 문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바꿨다는 것 자체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얼마나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도 강제 집행의 방식으로 현금화되는 등의 그런 식으로 이제 판결이 실행되는 것은 한일 양국 간 관계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서 당장 현금화할 듯이 일본을 윽박질렀었는데, 만약 그렇게 진행될 경우에는 사실상 한일 간의 관계 단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문재인 정부도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 역시 그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반일 선동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일본의 스가 총리는 한국을 향해서 강경한 자세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수세에 몰려 있으면서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한일 관계가 왜 이렇게 최악의 상황까지 흘러가게 됐을까요? 이 위안부 문제는 지난 1991년 김학순 할머니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식화됐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지니까 일본은 상당한 그런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65년에 한일 협정에서 바로 이 위안부 문제하고 사할리 문제, 그리고 온폭 피해자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도덕적 우위에 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거 뭐냐면 일본의 배상금 요구를 하지 않는 대신에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사죄를 요구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고노다마죠. 이 고노다마라는 것은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사과한 것을 말합니다. 당시 고노 관방장관은 위안소는 당시 군 당국의 요청에 설치된 것이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 이송에 구 일본군이 관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일본군 위안부들에게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1995년에는 일본의 전후 50주년 종전 기념일, 그러니까 8월 15일을 맞아서 무라야마 총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죄하는 뜻을 표명한 담화도 나왔습니다. 이런 양국의 문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한 데는 결정적인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피해자 우선 원칙의 관점에서 당사자인 위안부들의
의견 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두 번째는 양국 정부 간에 구체적으로 행해야 될 프로세스 조율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 세 번째는 대국민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결국 이런 실질적인 문제들을 강구하다 보니까 한국 내에서도 계속 위안부 문제가 터져 나왔고 일본에 이어지는 사죄에도 불구하고 해결을 짓지 못한 겁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가지고 대통령이 해외 정상들에게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중에 우리나라 소녀를 끌고 가서 성노예를 삼았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요. 여기에 자극을 받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아베 당시 총리에게 직접 이 문제를 질문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를 아베 총리가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 아베 당시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를 이제 합의하자 이걸 요청을 했고, 그러면서 2015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는 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이렇게 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위해서 10억 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100억 원 정도 되겠죠. 이 100억 원 정도를 기부하고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하고 또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확인하고 또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를 발표하기 이른 겁니다. 이런 합의를 하면서도 일본 측은 한국은 정권이 바뀌면 또 딴소리 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가까스로 양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한 건데, 문제는 이 역시 당사자들과 국민에 대한 설득이 부족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사항인 10억 엔, 그러니까 약 100억 원, 97억 원인데 정확히 말하면 한 100억 원 규모의 이 지원금에 대해서 정부가 10억 엔에다가 우리 혼을 팔아넘긴 것이다. 10억 엔에 할머니들을 팔아넘길 수 없다. 그러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정부가 2015년에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집권 후에 뒤집으면서 문제가 커지게 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결정은 국가 간 합의를 정치적 목적 때문에 뒤집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따지자면 반일 선동을 통한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위안부 합의를 뒤집었다는 지적이 바로 그겁니다. 미래가 아닌 과거사 문제를 통해서 지금 당장의 정치적 이익에만 함몰되다 보니까 이 국가 간 신뢰마저 손상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특히 2015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한일 양국이 과거에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자는 측면에서 한일 양국이 한 발씩 양보하는 합의로 두 나라 관계를 정상화하는 쪽으로 물길을 돌려놓자는 데 의의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당사자 피해자 우선 원칙의 측면에서도 당시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고자 했지만 본인이 위안부라는 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가지고 극도로 접촉을 꺼려했고요. 일부 공개된 할머니들은 상당수가 이념 편향 단체하고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제징용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한일 협정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정부가 책임지고 이들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해줬어야 됩니다. 물론 박정희 정부 당시에 강제징용 피해 보상을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소극적 피해 보상을 하다 보니까 상당수가 누락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야무야 되었고, 또한 당시 해외 징용이 아닌 국내 징용은 대상자에서 아예 누락된 것들이 이번에 다시 문제가 불거지는 계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 정치적으로 강제징용 문제를 악용하다 보니까 반일 선동하고 겹치면서 사태는 악화일로를 걷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의 한일 관계에 대해서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왜 당혹스럽다고 말한 것일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분명히 지난 2015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비판을 했었고 이를 사실상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대법원으로 끌고 가도록 방치를 한 거죠. 그래 놓고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또다시 2015년의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오락가락한 겁니다.
지난 8일에 대법원에 의한 위안부 배상 판결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대법원 징용 배상 판결하고는 개념 자체가 좀 다릅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하고의 외교적 문제는 협상과 타협의 여지가 있지만 사법적 판결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사법부 판단으로 가기 전에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해결했어야 됩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의 의도적인 방치가 지금 이런 참사를 낳게 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주권 면제 대상이라고 그러면서 이번 판결을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반면 이 문제를 제기한 측에서는 인권 문제는 주권 면제 대상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사실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승소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데 딜레마가 있습니다. 국제관습법이 국가의 권력 행위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재판 관할권에서 면제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국가 면제죠. 이렇게 면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권 평등과 그 국가 간의 분쟁을 막으려고 하는 장치입니다. 그렇다고 강제징용 판결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가하게 되면 일본 또한 상호주의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손해를 감수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일 간의 외교 관계는 그야말로 막장으로 치닫게 되고 사실상 외교 단절의 위기까지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이미 보상을 끝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대상자 47명 중에서 35명이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나머지도 문재인 정부가 한일 간의 원칙에 따라서 합의에 따라서 설득하면서 보상금을 받도록 했어야 됩니다만은 되려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 그러면서 재단 자체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정부가 이를 뒤집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여기에 강제징용 문제도 상권 분립을 내세워서 배상 판결의 후속 처리를 아예 시도조차도 하질 않았습니다. 사실 법원에 가기 전에 정부가 앞서서 해결한다든지 대법원에서 국제법과 외교적 현실을 무시한 판결을 내리지 않도록 정부적 입장에서 조율을 했어야 합니다만은 이런 정치적 판단을 이미 문재인 정부는 적폐라고 몰았기 때문에 사실 손쓸 방법조차 없었습니다. 스스로 되돌아갈 길을 이미 다 차단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로서는 진퇴양난이 된 겁니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반일 선동을 부추기면서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라는 밥상을 뒤집어 버렸는데 이건 사실상 퇴로를 차단한 근시안적 행동이었음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곤혹스럽다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이 문제는 한국 정부가 선제적으로 풀어가야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강창일 신임 주일대사에게 신임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이런 말을 했죠. 때때로 문제가 생겨나도 그로 인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야 될 양국 관계 전체가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생각을 진즉했어야 됩니다. 일본은 지금 강경합니다. 스가 총리의 18일 발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집권자민당 정무조사에 우리 정당으로 보자면 정책위원회인데요. 이 정무조사의 산하의 분과회로 일본 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외교부회가 우리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항해서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 대사의 부임 보류를 요구하는 결의문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결의문안에는 이외에도 한국 정부에 대한 대항 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 동결과 금융 제재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결의문은 조만간 정부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만약 이 결의문대로 간다 그러면 한일 간의 관계는 끝납니다. 모태기 도시미스 외무상도 15일 기자회견에서 명백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놓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14일에 문재인 대통령 발언 이후에 나온 것들입니다. 그만큼 일본은 분위기가 험악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북아시아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충돌, 이건 미국의 새 행정부가 출범해도 더욱더 강화될 겁니다. 이로 인해서 중국의 위상 자체가 어떻게 변할지 지금으로서는 예측 불가능입니다. 북한 역시 최대 위기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급변 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국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적 상황이 위기일수록 한일 간의 관계는 돈독해야만 됩니다. 한미일 군사공동체가 힘을 합해야지 동북아시아에서 모든 안관들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9년과는 완전히 다르게 일본과의 관계 복원을 말하고 과거가 아닌 미래를 내다봐야 된다 그러면서 태도를 돌변한 것도 이런 국제적인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한일 간 문제를 풀기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마는 문재인 정부의 문제 해결 능력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봐야 하는 데다가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문제의 근원을 찾지 못하고 엉뚱한 자화자찬으로 덮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에다가 반일 선동을 하면서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태도를 180도 바꿔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이 험난한 시기에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한일 관계 복원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뒤로 빠지는 겁니다. 국회 안에 외교 전문가들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의 결정을 대통령이 무조건 수용하겠다, 따르겠다라고 선언하면 됩니다. 그동안 집권 여당의 죽창 들고 반일과는 상당히 어긋나는 결론이 내려진다 할지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제3의 방법을 대통령이 앞장서서 무조건 수용하겠다고 나선다 그러면 돌파할 방법도 생길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렇게 해야만 한일 간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다는 현실이 서글프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어떻겠습니까? 친문이 멸문지화를 당하지 않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고 또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그 길밖에 없다면 그 길이라도 선택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와이타임스 정세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